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간신을 위한 변명, 가사도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간신, 그러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당현종 때의 이인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은 남송 시절에 악비를 죽게 했던 진회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간신들이 있는데 중국의 정사인 송사를 들춰보면 간신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간신전의 5대 간신 중에 한 사람이 가사도입니다. 가사도는 성이 가고 이름이 사도인데요. 그의 아버지는 지금으로 치면 한 도의 도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났으며 그의 생활이 상당히 호화로웠습니다. 그리고 20살이 안 돼서 아버지의 벼슬에 따라서 과거 없이 벼슬을 얻는, 즉 음서제도의 혜택을 얻어서 벼슬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누나는 그 당시 남송의 황제였던 리종의 비빈이었습니다. 가귀비였는데요. 리종이 너무 이 가귀비를 사랑했기 때문에 동생인 가사도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가사도는 워낙 호화롭게 자란 사람이라 벼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기생집에 가서 놀았고 밤이 되면 서호변에 배를 띄워서 불을 밝히고 신나게 놀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리종이 누각에 올라가서 멀리 서호를 바라보니까 불빛이 휘황찬란한 것입니다. 신하를 시켜서 야 한번 가봐라, 저게 어찌된 일이냐. 가보니까 자기 처남인 젊은 가사도가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송리종이 그 다음날 신하를 시켜서 훈계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낭비를 해서 되겠느냐. 더욱 공부에 힘쓰거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라.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송리종이 가사도를 변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변방에서 29살 때부터 군사에 관한 업무를 맡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가 죽을 때까지 군사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이 가사도는 사실 간신이라고 부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가사도가 죽고 4년 후에 남송이 원나라에 의해서 멸망되기 때문에 가사도를 간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호화로운 생활, 그리고 자기 당파들만 벼슬길에 올렸던 그러한 편면성 때문에 그를 간신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현대 정치나 옛날의 정치를 막론하고 본인이 황제 자리에 오르거나 또는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그러면 자기의 일족들 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은 역사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 가사도를 간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간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황제 옆에서 알랑거리면서 온갖 교태를 부리면서 뒤로는 자기 이익을 다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간신으로 여겨지시겠죠? 예를 들어 이인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인보가 그러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당현종이 알록산의 난을 맞는 계기가 됐습니다. 가사도는 그랬을까요? 가사도는 굉장히 호화롭게 산 건 사실입니다. 송리종이 더더구나 서호변에 무지무지 큰 저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가사도 본인이 과연 실력이 없이 아버지의 혜택으로만 벼슬길에 오르고 또 자기 누나의 후광을 입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도는 26살 때 다시 한번 과거를 봅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으로 당당하게 과거에 급제했을 뿐만 아니라 29살 때부터 변방에 나가서 군사의 일을 담당하는데 그의 누나가 상당히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사실 송리종이 가사도를 돌봐준 기간은 2,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실력으로 중앙정계를 뚫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역사 속에서 송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그 불명예가 씌워져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가사도가 욕을 먹게 됐던 것은 지금으로 치면 중국의 호북성입니다. 우한 그쪽인데요. 옛날에 중국의 호북성을 악주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호북성의 차들은 악이라는 그 앞에 자동차 번호를 갖고 있는데요. 마치 북경의 차들이 경 이렇게 나가고 산동의 차들이 노 이렇게 나가듯이 호북성에 있는 차들은 앞에 악자가 붙습니다. 어쨌든 그 악주의 제치사도 했었고 또 지금으로 치면 안희성에서 제치사도 했습니다. 제치사라는 것은 이 군대 장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몽고가 쳐들어온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중앙정계에 있을 때에 악주가 몽고의 그 유명한 쿠빌라이 칸, 즉 원나라의 세조죠. 원나라를 세웠던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포위됐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가사도에게 빨리 병력을 끌고 가서 악주를 구출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가사도가 데리고 간 병사는 얼마나 될까요? 이미 몽고군은 수만의 대군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사도가 끌고 간 기병은 불과 70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력 부대가 이미 악주 부근에 다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방에서 병력을 더 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사도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인이 700기의 기마병만 이끌고 들어와서 그걸 돌파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나라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악주로 들어가는데 그 악주와 황주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사도가 들어가서 전체 군대를 통솔해서 지휘합니다. 사실 쿠빌라이 칸은 뛰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병력이 끌고 들어간 것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사도가 몽고군들이 성벽 밑을 파고 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성 전체를 목책이라고 그러죠. 우리 나무 기둥을 박아서 돌성 바깥에 다시 목책을 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원나라의 기병이 어떻게 공격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장기전이 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쿠빌라이 칸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그 당시 대가한이었던 쿠빌라이 칸의 형인 몽케가 죽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몽고에서는 제위를 잇는 그런 중요한 회의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쿠빌라이 칸은 철수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남성의 병력은 어땠느냐면 몽고군과 싸울 때마다 졌습니다. 큰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일반 전투에서도 늘 졌기 때문에 상당히 약한 병력을 가지고 가사도가 잘 버텼던 것이죠. 그래서 가사도가 한편으로는 싸움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첩보를 들어보니 쿠빌라이 칸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의를 요청합니다. 이 화의가 문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악주 화의라고 불리는데요. 역사 기록에는 송사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사도가 사신을 보내서 쿠빌라이 칸한테 우리가 당신한테 칭신하겠다. 즉 신하의 국가로 있겠다. 그리고 땅을 일부 띄워주겠다. 그리고 매년 공물을 바치겠다. 옛날에 북송이 금나라에게 했던 조건 비슷하게 그렇게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있느냐?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전설만 전해질 뿐이지 정확히 그 화의를 했던 문건이 원나라 문서에도 또 송나라의 문서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악주 화의는 지금 역사가들이 볼 때 가사도가 악주 화의를 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가사도가 악주를 장악하고 있었고 쿠빌라이 칸 군대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화의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쿠빌라이 칸이 실제로 가사도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내가 어찌하여야 가사도 같은 자를 얻어서 내 부하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정도로 가사도를 높이 평가했었기 때문에 가사도가 결코 그렇게 역사에 기록된 대로
대부분 송사에 기록된 건 야사를 갖다가 기록한 것인데요. 가사도가 그렇게 정말 비겁한 자였냐는 사실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가사도는 전선에서 전쟁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몽케가 죽고 쿠빌라이 칸이 후퇴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본인의 승리로 과장한 면은 있지만 실제로 강력한 원나라 군대를 막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사도는 중앙 정계에서 재상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가 63세에 죽는데요. 13년 동안 재상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도 원나라 군대가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쿠빌라이 칸이 황제가 되고 나서 지금의 호북성으로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 양양 부근인데요. 이 양양에서 수많은 전투가 벌어집니다. 가사도가 재상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전선에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서 싸웠던 역전의 용장들을 계속해서 파견했는데 무려 14번이나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14번 다 원나라 군대에게 패합니다. 그래서 여론이 들끓습니다. 가사도, 당신이 그렇게 유명한 장군이었으니 당신 직접 나가라. 그래서 가사도는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나이를 보면 상당히 많은 나이죠. 거의 60이 넘은 나이에 13만의 대군을 이끌고 양양을 구출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자기가 믿었던 장군들이 속속 패하는 바람에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배 하나에 몇 명만 이끌고 후퇴해서 양주 땅으로 도망옵니다. 이미 전선이 무너진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남송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들끓었습니다. 가사도를 죽여라! 저놈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근데 정말 가사도가 패했기 때문에 망한 것일까요? 이미 남송은 원나라에 대적할 수 있는 병력도 없었고 이미 지배계층이나 백성들이 평화로운 무드에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정신이 썩어 있었습니다. 부패해 있었습니다. 원나라를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가사도에게 돌리는 것은 지나친 일이죠. 제가 모두의 간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여쭤봤는데요. 간신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아청을 잘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간신의 정확한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자로 하면요. 화국앙민이라고 합니다. 나라에 화를 끼치고 백성에게 재앙을 갖고 오는 자, 이게 바로 간신입니다. 본인의 이득을 챙기고 호화롭게 사는 것, 그리고 윗사람한테 알랑거리는 것, 이건 간신이 아닙니다. 간신의 정확한 중국 역사 속에서의 정의는 나라를 망치고 백성들에게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 나라의 정치를 하면서 그 국가를 망쳤다. 그러면 이게 바로 간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신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가사도는 정말 간신이었냐는 상당히 역사 속에 정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사도가 취했던 정책입니다. 13년 동안 재상을 하면서요. 가사도가 취했던 유명한 경제정책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전법입니다. 공전법이라는 건 뭐냐면 남성시대는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왕공 귀족들과 고관 대작들이 토지를 전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곡물을 아주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실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이 곡식을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곡식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가 곡식을 팔라고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이미 사회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서 가사도가 생각한 것입니다. 원나라에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저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 지금 국방비도 없다. 두 번째는 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왕공귀족과 고관 대작들이 곡물을 팔면서 비싼 값으로 팔았는데요. 그거를 사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폐가 유통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폐를 많이 발급하다 보니까 지금도 똑같죠.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많이 발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갑니다. 요새 물가가 올라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2008년부터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상당히 많은 화폐를 찍어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고요. 또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물가는 당연히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 시대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두 가지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공 귀족과 고관 대작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군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공전법을 실시했습니다. 공전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정책인데요. 왕공 귀족과 고관 대작들의 계급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땅의 면적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은 전부 국가가 돈을 주고 전부 샀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곡물을 팔아서 국방비를 보충했고 또 물가를 잡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일반 간신과는 달리 가사도는 간신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국방을 위해서 또 백성들의 물가의 고통을 감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귀족들의 비평을 무릅쓰고 공전법을 13년간이나 시행했습니다. 그가 양양전투에서 지고 나서 고관 대작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를 죽이라고 했던 이유는 전쟁에 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전법 때문에 왕공 귀족과 고관 대작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관 대작과 왕공 귀족에 속했던 그 밑에 있던 수많은 부하들도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사도가 원수 중에 원수였던 것입니다. 가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제가 가사도에 대한 얽힌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가사도는 중국 역사 속에서요, 귀뚜라미 재상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그 중국말로는 귀뚜라미가 실솔입니다. 실솔. 그래서 실솔 재상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불리냐면요, 그는 귀뚜라미끼리 싸움하는 것을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귀뚜라미를 훈련시켜서 땅바닥에 놓고 싸움을 시킵니다. 그러면 본인이 처첩들과 함께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귀뚜라미들이 싸움하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그가 쓴 책이 무엇이냐? 귀뚜라미 연구소입니다. 그 제목이 촉직경입니다. 이 귀뚜라미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싸움을 하고 어떻게 키워야 되며 귀뚜라미의 습성이 뭐며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한 책인데요. 유감스럽게도 일부 내용만 다른 책에 실려있지 그 촉직경 자체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귀뚜라미들이 싸우는 걸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와 친한 친구가, 재상, 지금 국가의 대사를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귀뚜라미를 보면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가사도가 웃으면서 나는 이 귀뚜라미들이 싸움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하오. 국가 대사는 잠시 옆에 놓고 내 시름을 덜고자 하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가사도는 국가 대사에 관심이 없다. 그는 귀뚜라미 싸움하는 것만 좋아한다. 그래서 시중에 실솔재상, 즉 귀뚜라미 재상이라는 비웃음 섞인 이야기가 전해지게 됐습니다. 중국 역사 속에서 또 송나라 남송의 5대 간신의 하나로 가사도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현대의 중국의 역사가들 그리고 또 저 역시 가사도는 간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사도는 재상으로서 비록 호화롭게 살았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이익을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 전부 다 채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쿠빌라이 칸이 이런 사람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정도로 탐냈던 사람이었고 또 약한 송나라 군대를 가지고도
몽고 그리고 나중에 원나라 군대와 맞섰던 사람, 비록 패하긴 했지만 끝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생각하는 간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송나라가 그가 죽고 나서 4년 후에 망했기 때문에 화국 앙민의 재상이라고 봐야 하는가는 그는 의문입니다. 그가 과연 나라를 망쳤을까요? 백성들에게 재앙을 갖고 온 것일까요? 사실은 그 당시 남성의 귀족계층과 고관대장은 물론 그 당시 남성의 백성들도 그 모든 화국 앙민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원나라에 대해서 화평책을 쓰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사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송나라, 남송의 국력이 경제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국방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가사도는 꿰뚫어 봤던 것입니다. 자기가 군사의 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 군사력으로는 몽고와 싸움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시간을 벌자. 이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간신으로 기록됐지만 사실상 간신이 아닌 나름대로 중요한 정책을 폈던 정치가 가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